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워런 버핏의 단짝, 지금의 버핏을 만들어준 1등 공신,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3조 원이 넘는 큰 자산을 일군 위대한 투자자. 지난해 11월 9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찰리 멍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수식어보다 그를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있죠. 바로 멍거리즘입니다. 멍거의 사상이 매우 독특했기에 붙여진 수식어인데요. 대표적인 게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죽을 장소를 안다면 누구나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슈퍼카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하죠. 그는 내 나이 90을 넘어서도 여전히 무식해서 배울 게 많다는 게 다행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돼지와는 절대로 씨름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둘 다 진흙탕에 뒹굴게 되더라도 돼지는 그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남긴 명언만 모아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멍거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될까 물을 겁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남겼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찰리 멍거가 타계한 이후에 그의 생각을, 그의 철학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잠시 전해드렸던 이야기는 내일 별책 부록에서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닛 로우가 쓴 찰리 멍거 자네가 오라 라는 책을 가지고 내일 별책 부록 함께합니다. 내일 9시 5분에도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시에 금리 인상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시사도 강하게 했죠.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졌는데요. 금리 향방과 또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그리고 현물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 펀드 ETF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의 이야기인데요. 11개 ETF가 승인이 됐는데요. 코인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기다렸던 경제상식 퀴즈 나가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227개 나라 가운데 193개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 6개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3위였는데 이제는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것에 파워가 세졌다, 외교력도 좋아졌다, 국력도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해외 나갈 때 이거 꼭 챙겨 나가야 되죠. 지갑은 잃어버려도 이거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 자, 7139님 휴대폰 아니고요. 네. 자, 두 글자. 주민등록증 아니고 두자. 참고로 예전에는 녹색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남색으로 색깔도 바뀐 두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죠. 실시간 방송 상황은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468님을 비롯해서 비자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 비자는 이 비자를 우리가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에 이른다라는 거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비자를 받기 전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이걸 꼭 챙겨가야 됩니다. 일종의 외국인 신분증 같은 거, 방문자 신분증 같은 거 2자. 비자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는 시간. 손석우 경제평론가, 2대12 권소현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은 요 두 글자 다 갖고 계시죠? 네. 해외 출장도 다니시고. 근데 이제 만기가 만료 다가와가지고 맞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뭐 5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만료가 되기도 공항 하고. 가서 이거 까먹으면 10년. 어린아이들이 이제 5년이고 성인은 10년. 저도 만들어 본 지가 시간이 많이 코로나19 지나서. 때문에 다들 모르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여행 아. 가려고 딱 봤는데 어머 6개월이 안 남았어. 이래가지고 급하게 만드는 맞아, 분들 맞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없어요? 공항 가서 이거 안 가져와가지고 그 집에 다시 전화해서 난리 퀵 나죠. 맞아요. 해주시는 분이 이거를 난리 나죠. 난리 났던 기억이 저는 맞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그 영사관이나 영사관. 대사관 가시면 주말에도 바로 임시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많이 잃어버리면 이제 10년짜리 안 해주고요. 단기 여권밖에 안 해주고.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단기밖에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방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금리 얘기해야 됩니다. 금리 얘기. 일단은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됐어요. 8번 연속이고 요거는 어떻게 이변 없었다 예상대로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다들 동결로 그렇죠, 진짜. 전망을 했었어요. 일단 이건 예상이 됐던 건데 사실 우리가 금통위를 하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정보다도 통화정책 방향문하고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를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화정책 방향문하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나오는 워딩을 보고 우리가 이제 향후에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통화정책 방향문 우리가 보통 통방이라고 부르는데 통방이 딱 나오면 시장 사람들은 빠르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전달, 그러니까 그 전 금통위 때 통방 문구와 이번 통방 문구에서 뭐가 달라졌나, 뭐가 들어갔고 뭐가 빠졌고, 그렇죠. 어떤 단어, 어떤 그렇죠. 문장,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이제 달라졌나. 조사 하나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뭐는, 뭐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통방 나왔을 때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아하. 이게 작년 1월에 처음 이제 삽입이 됐던 건데 1년 만에 사라진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 개별 금통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 석 달 내에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두자라는 위원이 작년 11월 그러니까 마지막 금통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미국 연준이나 이런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종료를 이미 시작한 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한은도 저렇게 뭐 이런 표현도 삭제하고 금통위원들 중에서도 금리 인상 열어두자 이런 의원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기로 접어드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엄청 이제 높아졌고 시장에서도 이제 즉각 반응을 했죠. 이 국고채 금리가 그래도 이제 하락세긴 했는데 요 통방 공개되자마자 낙폭이 EBP였다면 한 4bp로 확 이제 확대가 돼서 우리 이제 금리 인하기로 접어드는 거야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시작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재가 이 간담회 중에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다. 금통위원들도 금리 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좀 시기상조구나 이르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면서 국제금리 낙폭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금통위를 좀 총평을 하자면 분명히 매파 기색은 옅어졌는데 그렇다고 확 비둘기로 돌아선 거는 아니고 매와 비둘기 한 중간쯤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책의 변환 이런 것들이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피봇인 듯 피봇 아닌 피봇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종료된 걸 거의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힌트를 준 것도 아니고 그 중간. 그렇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먼저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늘 그랬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여기에 앞서가는 시장의 기대치를 누르기 위해서 항상 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진정시키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한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걸 또 이번에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통문에서는 분명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어쨌든 더 오를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것들을 시장에 메시지를 전파했다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릴 일도 당분간 없을 거야라고 이제 양단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이 3.5%라는 기준금리를 최소한 저희가 6개월은 더 봐야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얘기는 물가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전히 높은 물가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하지만 또 가계빚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분명히 낮춰야 되고, 최근에 또 뭐 PF 대출 부실도 터졌지만 경기 전반적인 걸 생각하면은 올해 2% 성장률에 대한 확고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선 금리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또 낮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의 딜레마를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근데 시중금리는 대출금리 같은 게 조금 내려가긴 내려갔죠.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은행연합회 네. 자료를 보면요, 작년 한 11월 달에 보면 5.47에서 한 5.93% 정도로 이제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채 금리가 조금씩 하락세가 하면서 최근에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소식이 들려오긴 한데요. 사실상 그렇게 낙폭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고채 금리 역시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좀 하향하다가 다시 또 상승한 폭도 있고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현실. 이게 사실 물가가 올라가도 물가보다 더 많이 돈을 많이 벌거나 성장을 더 많이 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물가는 3%대로 계속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이 그거에 못 받치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소득이 계속 그 갭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뭐 올린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일 거고, 그렇다고 이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올리자고 금리를 낮춰봐야 사실상 올라갈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했지만 뭐 이런 부동산 대책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었잖아요. 재건축 연한도 완화도 하고. 하지만 이런 거 자체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불경기에 들어왔었을 때 건설 경기를 마중물 삼아서 넘었던 이런 걸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있단 말이죠. 과거에 그렇게 했었을 때는 유동성이라는 게 계속 공급하면 공급되는 대로 선순환되는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유동성도 이미 너무 많아지고 유동성 자체가 과유동화되면서 그게 과연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데 좀 의문을 가진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M2라고도 하는데 광의의 통화. 그러니까 절대적인 통화량은 과거보다 많이 늘어 있고 그러면 이걸 상대적으로 좀 제어하면서 물가를 좀 진정시켜 왔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풀린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 이제 물가지수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죠. 이제 이게 금토이가 있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꽤 높게 나왔어요. 네. 헤드라인도 그렇고 이제 그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 제외한 근원 CPI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이제 시장금리 말씀하셨으니까 시장금리가 이제 뭐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부터 해서 4% 넘다가 3% 중반대까지 하향 안정될 수 있었던 거는 기조적인 거는 사실 이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10년물 금리가 스멀스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대를 다시 올라섰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올해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더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장 금리가 지금 뭐 우리 그 대출 금리, 뭐 주담대 금리 이제 말씀 주셨지만 좀 안정이 됐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이 이제 은행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원 조달로 쓰기 때문에 은행채는 또 이제 중고금리로 사용하는 게 이제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또 이런 국채금리들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하향 안정되긴 했지만 지금 약간 뭔가 바뀐 상황이 또 좀 찝찝한 구석으로 남은 거는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금리를 또 다시 자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뭐 미국 기준으로 9%대에서 98, 76, 54
3%대까지는 잘 내려왔는데 어찌어찌 어렵게 내려오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3%대에서 과연 2%대로 갈 것이냐 이게 제일 끈적끈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이. 이게 물가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로 항상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전쯤을 항상 몇 달 전부터 생각해 보면 그 1년 전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다뤘던 문제가 하나 중에 이제 LNG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였어요. 그게 어찌 됐건 외국 같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물가에 그대로 반영은 됐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서 사실상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씩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씩 낮춰주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내려갔어도 여전히 에너지 가격은 실제로 도매가는 많이 낮아졌어도 소매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10배가 다시 또 10분의 1로 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소매 가격은 거의 내리질 않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내는 돈 자체는 보조금은 없어졌단 말이죠. 네. 이제 들어오는 돈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나가는 돈이 많으면 사실상 체감 물가는 엄청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부터 이런 공공 물가들을 뭐 인위적으로 조금 낮추는 게 있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총선을 이후로 뭐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도 뭐 대폭 오를 수도 있다. 심지어 유가는 내려갔지만 그 전에 못 올린 거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눌러놨던 물가들이 계속 이후에 우리나라도 자극이 될 요인들이 계속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말한 그 6개월의 금리 인하 불가능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문구는 삭제가 됐지만 사실상 뭐 금리로 인한 충격을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까지 보면 뭐 장기적으로는 정말 보기 앞이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통화 일단- 정책이라는 거는 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방도 발표하는 거고 이제 하는 총재가 나와서 기자간담회 할 때 그 워딩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고르는 건데 사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아마 시그널을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금리 정책,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는 언제 하느니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일 텐데 그 하느니 금리 인하 시점은 사실은 미국이랑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금리 정책을 좀 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손석호 경제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물가를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대략 한 6월, 7월 정도 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이 조금 더 뒤로 늦춰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PF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 일단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잖아요. 밤에 뭐 이제 동의율도 96점 몇 프로가 됐는데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은 이제 PF 문제들은 조금 눌러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뭐 수출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에 뭐 반도체 경기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고 이러니까 이게 뭐 3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2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전망들이 좀 높았었는데 어제 금통위 이제 간담회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게 많이 3분기로 좀 늦춰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거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제 집값 문제가 또 있잖아요. 뭐 이제 부동산 정책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금리나 시간을 조금만 주기 시작하면 집값,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주택 시장인 거죠. 이쪽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이쪽에 확 이건 또 어쨌든 이제 심리인 건데 이쪽의 심리가 확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단기 유동자금, 그러니까 단기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한 1,700조 원 정도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집값이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하느니 금리 인하할 것 같아서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심리가 그쪽으로 확 몰리면 또 그쪽에 이제 그 가격이 훅 오를 거기 때문에 한은도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오은주님이 물가,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지수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체감 물가 상승도 높아 보이고 대출 금리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서 정부가 계속해서 잇따라 내놓는 게 갈아타는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가격 비교하듯이 은행들을 비교해서 갈아타는 게 시행이 됐고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됐어요. 갈아타기. 이게 실제로 좀 체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 대환대출용 금리를 보면 기존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담대 금리를 이제 비교를 해봤었을 때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4%대에서 3% 후반대까지 일단 금리 격차가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종 은행에서 이제 주담대 대출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준이 까다롭기도 한데 이 전환용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단순 금리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차주들 입장에서는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갈아타게 된다면 최소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는 저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부터 먼저 도입이 됐었는데 꽤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주담대로 더 이제 확대가 된 거니까 사실 주담대 규모가 더 크거든요. 1,000조 원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괜찮은 플랫폼이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기존에는 그 은행에서 그 금리를 이제 비교해서 갈아타려면 일일이 은행 창구를 가서 비교해야 하든지 아니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이라고 해서 은행별 대출 금리를 비교한 사이트가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는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거지 나의 대출 금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창구를 방문을 해봐야 했는데 이제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금융회사에서도 다른 회사 거랑 비교를 해서 고객을 또 이제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초반에 경쟁이 엄청 네. 치열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정한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가상금리를 붙여서 결정을 하는데 심지어 그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에 대출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은 이 초기에 대환대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약간 역마진을 감수하고라도 낮은 금리로 이제 대환대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기회라고 보는데 이거는 대출 비교를 해서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없는 시장인 거고 실제로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난해 말까지 보니까 갈아타면서 평균 1.6%포인트씩 금리를 낮췄고 1인당 평균 연 54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신용대출은 사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이 대환대출의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공급만 네. 되면 다들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한도가 보니까 이제 보통 5대 은행 평균 한 2조 원 정도 아까 1,000조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000조에 이제 10조 100분의 1 수준 1%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심지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도 소진이 돼서 당일 마감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고민되는 게 변동 대출이냐 아니면 고정형 금리냐 변동이냐 고정이냐 이거 택할 때 어떻게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정부가 고정금리 비중을 좀 높여라라고 항상 뭐 창구 지도도 하고 은행들을 독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튀어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금리 부담 커지지 않도록. 근데 지금은 금리 상승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 가장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의 자연스러운 그 차주들의 선택일 텐데 지금 이제 변동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늘어나는 건 어쨌든 이제 금리가 정점에 다다랐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기 때문인 거고 이제 신용대출은 모르겠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만기를 생각하면 보통 10년 이렇게 보잖아요. 뭐 최대 20년까지 하는데 보통 이제 변동형에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제 금리가 재산정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기가 만기가 다 떨어낼 때까지의 금리 병도를 생각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변동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기는 한데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금리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저는 고정형을 저 같으면 이제 고정형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고정형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싫다라고 하신다면 혼합형
후락형을 아하. 선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정형으로 최초 5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변동형으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혼합형도 네, 권고를 혹시 드립니다. 생각이 다른 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 원래 고정금리형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그 불확실성 혹은 리스크에 대한 걸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형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심지어 고정형이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역전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전망이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당장의 고정금리와 금리가. 변동금리가 내가 이 변동금리로 인해서 금리가 바뀔 시점에 대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 0.5%포인트 정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고정형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기적으로 의견인 보면 거죠. 또 네.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이자가 아껴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이거는 다 계산을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돼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되나요?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텐데. 네. 일단 시간 때문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잠깐 힌트를 또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국제교류 전문업체죠.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 2등이기는 한데요. 비자라는 건 그 나라에서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도 되겠어?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심사해 볼게라고 하는 건데 그 심사 없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비자는 없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야죠.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이겠죠.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증. 두 글자. 기존에는 녹색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보안 기술을 더 높인 남색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상석님을 비롯해서 패스포트라고 적으셨어요. 옛날에 이제 패스포트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영어로 그렇게 써 있기도 한데 우리 글로, 우리 말로 두 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비슷한 양주를 많이 드셨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들어오시는데요. 이호재님이 여러분 권리를 챙기세요. 성공 예감 들을 권리요. 와, 멋지다. 이호재님, 호재를 맞으셨습니다.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 같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시 잃어버렸다가 진짜 진땀 흘렸던 분들 많이 계시네요. 6503님 연말연초를 기해서 휴양차 베트남 다녀왔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거 관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전자 이것도 나왔던데 디지털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라 좀 쉽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이 뉴스가 정말 도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 그것도 선물 거래가 아니라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밤사이 또 거래가 시작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이 자체는 좀 여러분은 평가를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10년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이 크립토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10년 인고의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비트코인이 제도권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는 역사적인 그동안에 계속 거부당했다가 그럼요. 그렇죠. 네. 소송도 하고 맞아요. 소송까지도 소송 갔었죠. 때문에 SEC도 이제 승인을 해준 건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게 보니까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제 이걸 승인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니 우리가 사실 계속 이제 우리도 현물 ETF라고 부르고 있지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ETP라고 했더라고요. Exchange Trade Product, 그러니까 펀드가 아니라 프로덕트라고 약간 정체가 펀드는 아니고 약간 애매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SEC는 약간 그래도 좀 선을 긋고 싶어하는 이거 제도권을 우리가 인정한 건 아니야, 그냥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간담회 때도 소송에 져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승인해줬다는 뉘앙스를 풍긴 했는데.
비트코인 승인하거나 보증하진 않았어. 약간 이러면서 좀 선 긋는 느낌이긴 했어요. 뒤끝이죠, 뒤끝.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아무래도 제도권으로 이 코인류를 바탕으로 한 이제 상장지수 펀드가 들어온다는 게 반갑지는 않겠죠.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좀 이런 IT 기술에 되게 좀 낙후가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그 이야기들을 네, 많이 왜냐하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화폐로서 아니면 뭔가의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뭔가의 그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쵸. 가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달러가 패권 됐을 때는 뭐 이거는 석유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증서가 되는 거고 파운드와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금은 그 자체로 우리가 되게 좋다라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치 비트코인은 측정, 교환, 뭐 저장의 수단이 되어야 하죠.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 얘는 이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라고 이제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하는 그런 뭐 어느 정도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까지 나온 걸로 보이고 네.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이제 저도 바꿔가는 거지. 하지만 저는 아직도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디지털 금이다 뭐다 이야기들은 많은데 애초에 비트코인의 효시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코인류를 줬던 게 시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잠깐 이제 본질을 잠깐 얘기해 주셨으니까 블록체인은 지금 잘 기술 발달이 되고 있을까요?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고 파는 코인 말고 이게 본질 아닙니까? 아니 본질이 코인인가? 그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분산 원장 기술 같은 이제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들은 비트코인에만 이제 국한되지는 않죠. 각종 보안 분야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기술 기반이죠. 예. 다만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곳곳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 비트코인 아까 가치 말씀하셨으니까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아서 무슨 운명처럼 가치가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사회 이게 약속이죠. 그렇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서로 믿고 어떤 사회적 함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화폐도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예전에 이제 금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종이 5만 원권을 비교를 하면 5만 원권 종이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5만 원어치의 어떤 재화를 살 수 있는 가치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이 이제 하나의 큰 획을 그었지만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일단 그 현물을 그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진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좀 이게 어쨌든 간에 뭐 단순히 투자 절차만 놓고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 이런 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샀어야 됐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이제 사고 팔고 이러면 되니까 접근성은 일단 높아졌고 사실 이 대체 투자 영역에서도 이런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도 사실 투자 대상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우리가 네. 뭐 NFT라든가 이제 막 시장 생기기 시작한 ST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디지털 에셋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디지털 자산이 이제 가치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했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을 산정해서 그 적정 가치를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싸면 사는 거고 비싸면 파는 거고 약간 이런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데 가상자산 자체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아직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화폐라는 거는 이 예를 들어 원화라고 따져보면 이 원화에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수출 지표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GDP 이런 걸로 이 원화의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 가치 산정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있긴 해요. 싸다 비싸다를 측정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반감기가 오잖아. 내년 그러니까 4월에 내년이 아니라 올해네요. 네.
반감기가 오잖아.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수요 공급들을 예측해서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런 건 정도인 거지. 이 자산의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연기금 같은 좀 보수적인 큰 손들이 이거를 당장 투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 좀 퀘션 마크고요. 다만 이제 오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고 그런 판단에 뭐 해지 펀드들이나 사모펀드들 아니면 이제 미국의 독립투자 자문사들 많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제 뭐 단기 투자 이런 것들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기존의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면 뭐 수탁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가 또 커졌어. 이걸 회계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냐. 이런 뭐 자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해킹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제 거래소의 시세 조작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었는데 이게 이제 현물 ETF 출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실제로 뭐 선물 ETF랑 비교해 보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롤오버하는 문제들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저변은 넓어지겠지만 그게 당장 연기금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와서 이걸 사고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걸 좀 검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손석구 평론가.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정말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는 지금 법인 계좌가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ETF라는 시장 안에 보호가 되고 감시를 받는 이 제도권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사고 여기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이제 시작 단계인 네. 거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들어간 블랙록 같이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라든지 좀 공격적인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상품을 내놓고 시장에 투자자들에게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문은 넓어졌으니까 문은 넓어졌고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뭐 예를 들어 거래소의 어떤 그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문호가 넓어졌고 이제 누가 들어오는지를 이제 봐야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우려는 좀 잠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 워낙 컸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위 우리 업계에서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뭔가 큰 손들에 의해서 큰 손들에 의해서 시세가 막 좌지우지 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래소의 자전 거래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위험 없이 한번 투명한 상태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테스트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서 승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서는 아직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당국에서 이거를 따로 별도로 좀 허가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국내 그냥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는 거래할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가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원래 금융위가 사실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라서 어제 뭐 나온 뉴스들은 다 어렵다. 그러니까 상장 자체도 어렵고 이게 자본시장법상 인정이 안 되니 증권사가 중개를 하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랬는데 사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은 조금 이제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게 거래가 되면서 글로벌리 좀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라는 입장이라서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되면은 뭐 지금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CBDC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게 나오면 글쎄요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에선 당연히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 당연히 견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 자산인 거잖아요. 네. 자산은 화폐로서의 그런 통화의 수단은 이제 부수적인 아니라고 거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CBDC가 나오면 그거는 그냥 간단히 이게 우리가 지금 지갑에 있는 돈을 디지털로 옮기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뭐 몇 년 안에 이거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 너무 세서 블랙박스 다는 것도 주저주저 하다가 요즘에 들어서 다시 조금 이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 정도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CBDC를 바로 하기는 되게
애매한데 이런 와중에 벌써부터 CBDC와 뭐 이런 가상자산 간의 대결 구도 이거를 뭐 걱정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번에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어찌됐건 시작을 했으면 뭔가 새로운 하나의 투자 수단이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뭐 반대로 갈지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이것들이 잘 해결이 돼서 하나의 좋은 투자 수단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르게 뭐 여러 기관들이 대량의 거래를 했었을 때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성격이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출발을 했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어떤 영향을 불러오는지 이것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켜보고 또 토론을 나중에 또 한 번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희가 어제도 정부가 또 하나의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뭐 대책이 끊임없이 나와도 전세 사기는 또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는 부산 지역에서 60억 원대 전세 사기가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0명이. 자, 오늘 체올리즘 시간 함께하고 있는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를 체험하고 체올리즘 기사를 쓴 거는 아니죠? 네. 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일이 없어야 되니까. 네. 한 청년을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조종사 꿈꾸는 91년생 청년이고요. 파일럿이 되기 위한. 네. 이 훈련비가 비싸거든요. 1억 원이 드는데 그래서 일반 회사에 취업하면서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여기가 워낙 열악해서 전세를 얻어야겠다 결심을 했고 일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근 밥 먹듯이 하고 연장 근무 12시간 넘으면 막 퇴근 카드 찍으면서 일하고 그 사이 초년생이 번 돈이 1,200만 원 정도였는데 열심히 모았네요. 그래도. 네, 전세금 5,800만 원이 필요했대요. 네. 그래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전셋집 20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5곳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전부 대출이 거의 풀로 당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은 좀 위험했고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집은 살고 싶은 상태가 아니더라. 그래서 한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집이 빌라였는데 그 이름도 1004호였다고 합니다. 호수도 좋네요. 네. 그런데 천사호에서 천사 같은 일이 아니라 전세 사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1년간은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계속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면접 잘 봤다 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네. 처음 보는 흰 종이가 이제 현관문 앞에 붙어 있었던 거죠. 아, 현관에. 네. 부동산 임의 경매, 강제 경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었는데요. 아, 당신의 전셋집이 강제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와. 집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알고 보니까 관리소장이었고 예. 건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예. 부동산은 이 건물가치 80억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곧 문제 해결될 거다. 이제 이러면서 안심을 시켰고 만에 하나 넘어가도 최우선 면제금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된다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갔고요. 40세대 전세 사기 피해금이 약 30억 원 정도였고 건물주 통장 잔고는 알고 드러난 게 1,000원밖에 안 됐고요. 건물이 아예 경매로 넘어가서 부동산 사장이 이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해 준다고 계속 안심시키면서 언급하던 네. 1억 원짜리 공제 문서가 있었대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그쵸. 네, 받을 수 맞아요. 있다. 근데 이 경매로 넘어간 건 공인중개사 과실에 또 속하지 않는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도 입증하는 게 또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야, 어떡합니까? 일단 근데 공인중개사에서는 그 건물 가치가 80억이다. 안심하라라고 그렇죠. 했는데 일단 다 모아보니까 40세대 피해금이 30억 원. 네. 건물주는 통장에 1,000원이 남아있어요. 네. 야, 일단 이 보증금도 날아갈 판이고 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매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매가 진행될 동안은 어떻게 지냈답니까? 그러면? 이게 전세금을 반환할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요. 예. 네. 이게 이분이 해외 취업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헝가리 나가 있을 때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반환을 해야 되니까 카드론으로 3,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네. 이게 그럴 정신이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요. 집주인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네. 집은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게 전세금 문제 때문에 추가로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근데 10%대여가지고 그러니까 원리금을 매달 3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주 6일 뭐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요. 오전 9시에 초합집에 출근을 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오후 4시에 다시 횟집으로 출근해서 밤 10시 반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시급 12,000원인데 전세금 5,800만 원을 벌려면 4,833시간을 일해야 된다고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833시간. 주말 공휴일 없이 일해도 꼬박 1년 7개월을 일해야 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닥치니까 돈을 엄청나게 아끼기 시작했는데 뭐 치킨 맥주 평소에 먹던 건커녕 라면도 행사 중인 가장 싼 걸 먹으면서 울고 뭐 12시간 동안 이제 식당에서 남들 먹이 아주 비싼 초밥 이거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제대로 된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91년생 네. 청년이. 근데 본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인데 본인이 대출받은 건 갚으려고 또 이렇게 밤새서 또 아르바이트도 네, 그렇죠. 하고 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참 이렇게 또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런 불운이 찾아오는 게 한탄스럽기도 한데 그러면 이거 경매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디 돈을 좀 돌려받았나요? 어때요? 경매 2차가 이제 시세 70%로 진행됐음에도 낙찰이 안 됐고요. 시세 70%에서도 네. 이게 유찰이 된 거예요. 작년 4월 이제 3차까지 진행된 결과에 감정평가 금액 절반 정도에 이제 낙찰이 다 됐습니다. 이 다 된 뒤에는 이제 부동산 사정이 그렇게 강조했던 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금 2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조건이 전세금 5천만 원 이하 계약만 가능한데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6,300만 원이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항상 뉴스를 전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소액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먼저 받아갈 수 네.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데 네. 이게 5천만 원 이하까지였고 이게 법이 바뀐 뒤에도 6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분은 맞습니다. 6,300만 원이어서 네. 받을 수 없게 그마저도 네. 못 받았다. 된 거죠. 이게 현실하고 참 거리가 너무 머네요. 5,800만 원인데 5,800만 원이어서 바뀌기 전 기준으로. 바뀐 다음에는 사실 적용이 됐는데 그 전에 계약한 건이어서 이제 법이 바뀌기 전 계약이라 여기는 적용이 안 된 거죠. 정말 불운하게도 딱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말한 거고요. 빚은 여전히 남아 있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모아야 할 돈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지난달에 이제 카타르로 향하는 원양 상선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를 이제 인도양으로 가는 배 위에서 보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조종사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결국은 원양어선을 타는 이제 그렇죠. 원양 현실. 상선입니다. 네. 원양 상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세 사기꾼은. 그러니까 건물주는 이제 조사해 보니까 총 3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사기를 벌였고 예. 컨설턴트, 건물주, 관리소장, 공인중개사가 함께 사기를 벌여서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모두는 구속 상태고요. 건물 인수 시에도 건물주가 전세계약서를 속여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원도 반납하지 않았고 길어야 뭐 겨우 2, 3년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면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기 피해자들은 30억 넘게 그렇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물주는 돈 뱉어낸 거 없고 뭐 2, 3년 살다 오지 뭐. 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습니다. 이거 기사 나간 다음에 추가 제보도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님인데 강아지가 허용되는 전셋집 찾다가 다 사기를 당했대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인데 네. 전체 건물을 임대 관리하던 업체가 그 임대 보증금을 갖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서 보증금을 아예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요. 네. 건물주는 퇴거하라고 이제 종용을 하고 피해 규모는 90억 원. 대부분 세대 피해 금액이 평균 4억 원 이상입니다. 입주자들은 이제 부동산 임대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데들은 뭐 억 단위의 뭐 4억 원이나 되는 이제 고가 전세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법의 사각지대에 맞습니다. 네. 있는 거고요. 이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은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너지면은 도미노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요. 집주인이 일단은 수백 개의 건물을 대출로 돌릴 수 없게 한도를 낮춰서 깡통 전세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느냐. 아예 갭 투기 자체가 네.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아니냐. 근본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예방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제도도 좀 실질적이게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먼저 구제를 하고 나중에 집주인이나 사기꾼들에게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매매로 혹은 매매에서 집을 매매할 수 있게 10년 뭐 무이자 대출 같은 거라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유. 허창행님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은희님, 이건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박미영님도 너무 화가 나네요. 다들 이제 공감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끊이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지금 현실 또 진행형이다라는 거고요. 윤복자님도 들으시면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머니투데이의 남영도 기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영은 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듣고 있으시다고. 또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부도 들으시면 됩니다. 1부뿐만 아니라 2부까지 매일매일 들으시면 되고요. 또 앞에서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워런 버핏 찰리 먼거처럼 진짜 하루에 500페이지는 읽는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뭐든지 닥치는 대로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저희가 2부에서는요. 90년생이 온다가 아니라 이제는 2000년생이 온다라는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가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